안녕하십니까. 생물 기본 강의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효까지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세포호흡하고 발효를 공부하셨는데, 세포호흡은 여러 번 보셨으니까 발효만 가볍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에서 보시면 좀 어렵지만 좀 화학적인 부분을 공부하시면은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발효는 첫 부분이 이 해당 과정으로 세포호흡과 동일하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포도당 한 분자에서 피루부산 2개 분자가 나오고 ATP 2개, NADH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발효에서는 문제가 다음 산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산소가 없기 때문에 다음이 진행이 안 되고 NAD 플러스가 고갈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젖산 발효인데, 이렇게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게 되면 이 ATP를 포도당 한 분자당 2개씩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얻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피루부산에까지 가면서 이 NAD 플러스가 계속 NADH로 바뀌는데 결국 NAD 플러스가 고갈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주는 게 문제였는데, 결국 피루부산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축적되어 있는 NADH는 사실 젖산 발효에서는 필요가 없는 물질이죠. 중요하지 않은 물질이라서 이 수소와 전자를 피루부산에게 전달을 해주고, 자신은 산화가 돼서 NAD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NAD 플러스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신나게 해당 과정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발효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젖산 발효는 피루부산이 이제 희생하게 되는 거죠. NAD 플러스 재생을 위해서. 그래서 피루부산이 NADH의 수소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죠. 그래서 수소를 받은 형태가 젖산이 되게 되죠. 다음 두 번째 에탄올 발효는 그냥 피루부산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CO2가 날아간 상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희생을 해서 환원이 되면서 에탄올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는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산 발효는 시작 물질이 포도당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에탄올에서 시작해서 아세트산까지 가게 되는데, 화학에서 기본적인 거지만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C2 물질인 경우에는 이게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고 계시면 마지막에 초산 발효는 에탄올에서 시작해서 에탄올이 산화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또 산화되면서 초산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에탄올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으로 산화가 되면서 NAD 플러스를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2개의 NADH 분자가 생성이 되고, NADH 분자는 결국 초산균이 가지고 있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포 기준이면 3개의 ATP가 나올 텐데, 얘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개수는 나오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기존의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보다는 많은 양의 ATP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산화적 인산화이기 때문에 세포 기준을 하면 컴플렉스 1, 2, 3, 4가 있죠. 그래서 NADH는 컴플렉스 1에다 전자를 전달해주고, FADH2는 컴플렉스 2에다 전자를 전달해주죠. 컴플렉스 1, 2, 3, 4 중에 2를 제외하고 1, 3, 4는 프로톤 펌프죠. 그래서 프로톤을 펌핑, 어디로 하게 되죠? 미토콘드리아의 막강 공간에다가 프로톤을 펌핑인 하게 되죠.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산화적 인산화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발효의 전부고, 사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것 같고요.
이 표를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초산 발효고, 일단 초산 발효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만 먼저 보시는데, 주체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젖산균이고 다른 말로 유산균이고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가 있고, 에탄올 발효는 주로 효모죠. 그다음에 초산 발효는 초산균, 아세트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작 물질이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는 시작 물질이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분해돼서 생성되는 게 피루부산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이죠. 분해되는 과정이. 그 다음에 최종 생성 물질은 피루부산이 희생하면서 NADH의 수소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면 젖산이 되죠.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의 경우는 피루부산에서 CO2가 먼저 빠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 상태에서 환원은 왼쪽으로 가는 거였죠. 환원이 되면 에탄올이 되죠. 그래서 최종 생성 물질이고, 사실 이 균주들, 이 세포들한테는 필요한 물질이 아닌데 이제 사람은 잘 이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ATP 생성 단계는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하나당 2개씩의 ATP가 계속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산 발효는 좀 달랐죠. 시작 물질이 에탄올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종 물질은 초산이죠. 그래서 분해 과정은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으로 계속 산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NAD+를 환원시키죠. 그래서 NADH가 2개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ATP 생성 단계는 이 두 가지는 해당 과정이지만 얘는 해당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성된 NADH가 산화적 인산화에 투입이 되면서 ATP를 많은 양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하죠. NADH의 전자의 최종 생성체. 그러니까 발효에서의 핵심 문제는 NAD+의 고갈이기 때문에 NADH의 수소와 전자를 누가 받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피루부산이 받아주고, 얘는 피루부산에서 CO2가 빠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결국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에 산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포과 동일하게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발효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좀 가볍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는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 소리인가요? 기출문제는 09년 23번이네요. 09년 23번. 그러니까 발효를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기출문제는 사실 좀 다른 거죠. 엉뚱한 게 나왔죠. 근데 사람의 근육에서의 젖산 발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 직후에 근육세포의 운동 전보다 더 많아진 것만을 고르세요. 근데 일단 틀린 걸 보시면 액틴은 근육세포에서 소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같이 보실까요? 교재 158페이지. 생물2의 1권의 158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공부하신 내용이죠. 근육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좀 격렬한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전에 빠르게 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푸른색 계열의
근육세포에는 ATP가 항상 저장이 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소모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크레아틴 인산, 고에너지 인산을 가진 크레아틴 인산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인산으로 ATP를 재생을 합니다. 아까 ATP가 소모가 됐으니까 ADP 상태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의 고에너지 인산을 ADP에 결합을 시켜서 ATP를 재생을 해내고, 근데 그것도 바로 소모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시간을 보시면 120초죠. 그래서 2분 내에 거의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크레아틴 인산에서 유래된 ATP까지 다 소모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젖산 발효로, 아직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젖산 발효를 시작하죠. 그래서 젖산 발효로 포도당을 소모해서 포도당 한 개당 2개씩 ATP를 얻어내서 소모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초록색과 같이 산소호흡에 의한 ATP 소모가 됩니다. 액틴은 변하지 않고 크레아틴 인산은 초기에 다 소모돼 버렸죠. 그래서 운동 전보다 많아진 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가 틀린 답입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 맞는 답이고 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게 푸셔도 쉽고, 일단 젖산을 보시면 젖산은 중간에 세 번째 단계에서 젖산 발효를 할 수밖에 없죠. 격렬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확히 언제다, 뭐 1분 후다, 2분 후다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젖산 발효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젖산의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NAD 플러스,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찌됐든 젖산 발효를 하든 그다음에 뭐 산소 호흡을 하든 NADH가 계속 소모돼서 NAD 플러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운동 후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하나밖에 없네요. 번개가 진짜 무섭게 치네요. 코로나도 끝나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광합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170페이지죠. 일단 광합성 시작하기 전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세포호흡은 NADH와 FADH2가 등장하죠. 광합성에서는 NADH가 없고 NADPH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바꿔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 P가 있고 광합성이죠. 그래서 P와 강자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스톱 다 치시죠? 네. 고스톱에서 P와 광은 굉장히 중요하죠. 광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교재 좀 기재를 해 놓으시고, 광합성만 8문제가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원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단원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오늘 광합성을 다 끝내게 될 텐데, 좀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많고, 예, 광합성이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세포호흡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잘 헤쳐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는 하실 텐데, 오늘은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억을 좀 하셔야 다음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생물 기본 강의 중에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머리가 막 이렇게 팽팽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은 그 배경 설명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170페이지 광합성 동그라미 1번에 광합성 색소라고 나와 있죠. 그 배경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광합성 그러면 엽록소만 생각하시는데, 광합성에는 엽록소 말고 다른 색소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보시면 아래쪽에 아래쪽 그림 맨 왼쪽이 엽록체죠. 엽록체 페이지 59페이지 먼저 가보시죠. 같은 교재 59페이지. 맨 아래쪽에 식물세포가 있죠. 식물세포에 엽록체들이 있죠. 여기는 3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세포 하나에. 그래서 돌아오시면 170페이지. 식물세포 기준으로 식물세포 내에 엽록체들이 상당히 많고, 170페이지 아래 그림에서 엽록체 보시면 핵심은 틸라코이드죠. 틸라코이드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원래 남세균이죠. 엽록체는 엽록체가 만들어낸 특수한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쌓여 있는 게 그라나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스트로마죠.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엽록체의 세포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로마.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 부분을 확대한 게 중간 그림이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계라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관계를 다시 확대한 그림이 오른쪽인데, 여기에 엽록소가 들어있고, 엽록소 말고 다른 색소들도 들어있습니다. 카르티노이드가 주로 들어있는데, 엽록소는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카르티노이드는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색소인데, 우측에 페이지 171페이지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좌측 그림 보시면 엽록소 A와 B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엽록소 B는 잘 모르셔도 되고, 엽록소 A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 가시광선 영역인데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대충 400부터 700 정도인 것 같다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게 700쪽이죠. 파장이 긴 게 에너지가 크냐,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파장이 길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파장이 짧은 게 긴 건 이렇게, 짧은 건 이렇게.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자세히 이제 공부하시지만, 여기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긴 700쪽은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이에서 400쪽은 남색 다음에 자색, 퍼플이나 바이올릿, 보라색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0쪽이 에너지가 더 큰 쪽이었죠. 400 바깥쪽은 자외선이죠. 보라색 바깥쪽 영역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에너지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700 붉은색 오른쪽 바깥쪽은 적외선이죠. 예.
붉은색 바깥쪽이라서 적외선이고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엽록소가 흡수하는 부분을 보시죠. 엽록소 A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붉은색에서 좀 많이 흡수를 하고 왼쪽에 푸른색하고 자색, 바이올릿 쪽에서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남은 게 노란색이나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엽록소가 초록색인 이유는 태양광이 엽록소를 때리게 되면 푸른색하고 붉은색, 자색 흡수해버리고 노란색과 초록색만 반사되거나 산란되거나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들어올 때는 초록색 빛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엽록소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측의 그림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좌측 그림에서 카르티노이드를 보시면 카르티노이드는 그 흡수하는 파장이 다르죠. 그래서 붉은색은 거의 흡수를 안 하고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정도까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카르티노이드가 엽록소와 같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는 게 크죠. 그래서 이제 17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거를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엽록소가 흡수하는 그 파장 외에 다른 파장의 빛도 흡수하기 위해서 그 보조색소 카르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카르티노이드의 기능 또 한 가지는 엽록소가 너무 강한 빛에 노출이 되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카르티노이드가 다른 빛들을 흡수를 해서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셨고 이제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셔서 1번 광합성 색소 있죠? 두 줄 아래 동그라미 1번 광합성 색소 말고 아래쪽에 1번 광합성 색소 두 줄 아래 광합성 색소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광합성 색소에는 엽록소와 카르티노이드 등이 있다.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죠.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기보다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관계 내부에 있다. 관계 내부에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기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양가로 1번 엽록소가 있고 양가로 2번 카르티노이드가 있죠. 양가로 1번 엽록소에서 다음 줄 중간쯤에 엽록소 A는 광합성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다. 엽록소 B나 C나 D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엽록소 A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카르티노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고요. 붉은색으로 다 줄을 그으시면 좋겠는데 적황색을 띠는 카로틴, 그 다음에 황색을 띠는 잔토필, 다음 줄에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엽록소에 전달한다. 그 다음 줄에 과도한 빛에 의해 엽록소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있고요. 보조색소는 카로티노이드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카로틴하고 잔토필입니다. 얘는 물질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카로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잔토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로틴은 어원이 캐럿입니다. 당근. 그래서 노란색에서 붉은색까지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요. 잔토필은 어원이 잔토가 옐로우고 필이 나뭇잎이죠. 그래서 잎을 노랗게 만드는 색소라고 해서 잔토필이라고 붙였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 어원인데 그 크산토필이라고 표기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크산토필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 X를 KS로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어가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대세가 되면서 이제 좀 발음하기 쉬운 잔토필로 바뀌고 있긴 한데 두 가지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그룹 카로틴과 잔토필을 합쳐서 카르티노이드라고 하는데 카르티노이드는 뭐뭐와 비슷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부하신 틸라코이드는 snake like였죠. 휴머노이드 이거는 좀 상관없는 건데 로봇 중에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를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뭐뭐와 비슷한. 네.
그래서 안테나 시스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카로티노이드가 주로 포함이 되는데 이제 엽록소가 흡수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많은 파장의 빛을 받는 겁니다. 안테나가 원래 그렇게 생겼죠. 위성 안테나면 이렇게 접시처럼 생겼죠. 근데 가운데 그 전파를 모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위치에 넓은 지역에 도착한 전파들을 모으는 게 안테나죠. 그것처럼 그 여러 파장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 안테나 색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안테나 시스템이고, 카로티노이드는 보조 색소라고도 하지만 안테나 색소라고도 불립니다. 카로티노이드에는 대표적인 그룹이 카로틴, 잔토필이 있다. 얘는 적황색, 노란색이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셔서 170페이지에 우측 조류의 광합성 색소라고 나와 있는데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 다른 거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고 엽록소 A가 공통이라는 거 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조류에는 갈조소가 있고 홍조류에는 홍조소가 있다. 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설명 두 줄 보시면 갈조소나 홍조소가 엽록소보다 많기 때문에 각각 갈색이나 붉은색을 띈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갈조류나 홍조류 같은 경우는 바다 수면에서 좀 깊은 위치에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바다를 다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갈조류가 홍조류가 있는 위치에는 홍조류가 받을 수 있는 빛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있어도 소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홍조소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홍조소가 엽록소보다 많기 때문에 홍조류는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을 시야 확장 부분이 있죠. 가을에 단풍이 드는 까닭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두 번째 줄 잠깐 보시면 중간쯤에 온도에 민감한 엽록소가 먼저 파괴된다. 그러니까 나뭇잎에는 엽록소도 있고 이런 카로티노이드들도 있기 때문에 엽록소가 없으면은, 파괴되면은 카로티노이드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붉은색이나 노란색. 근데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먼저 파괴되기 때문에 단풍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줄 아래 보시면, 두 줄 아래 보시면, 근데 단풍나무는 약간 원리가 다르다고 나와 있고요. 뭐, 두 줄 아래 뒤쪽에 잎자루에 코르크층이 형성되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당이 이동하지 못하고 잎에 축적되고 이게 분해가 돼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요. 잎자루는 그 깻잎 드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잎자루거든요. 네, 거기에 코르크층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그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좀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캠벨을 다시 좀 참조를 해봤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도 좀 골치 아픈 지문이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캠벨을 다시 봤는데, 캠벨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벨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캠벨도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분류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5가지를 사진을 붙여놨고, 이 사진에 각각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식물이죠. 당연히. 첫 번째가 식물이죠. 그 다음에 원생생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류가 포함이 되죠.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같은. 그 다음에 원생생물 중에 단세포 원생생물 중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골레나죠. 그 다음에 세균 중에 남세균이 있고, 이건 잘 아실 거고, 퍼플 세균 중에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세균 중에서 유일하게 광합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틀렸네요. 이것도 캠벨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퍼플 설퍼 박테리아라고 존재합니다. 네, 얘는 광합성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퍼플 박테리아도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기출에서는 자색 세균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거 두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그 표로만 보시면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 삼형육계 체계 안에다 집어넣고 기억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다시 그렸고요.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육상식물이 있죠. 첫 번째 거. 그다음 두 번째 원생생물계에 캠벨에서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다세포 조류하고 그다음에 단세포 원생생물. 물론 조류도 원생생물계에 속하죠. 원생생물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조류들은 이렇게 미역이나 김처럼 다세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세포 조류도 있습니다. 미세조류라고 불리는데 대표적인 게 클로렐라 같은 경우죠. 근데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원생생물계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력에서는 첫 번째 남세균은 이제 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퍼플 박테리아, 자색세균 또는 홍색 황세균이라고 불리는 세균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홍색 황세균이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CO2를 6개를 붙여서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근데 광합성을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광합성에서 이제 그 세포과 마찬가지로 최초 전자 공여체와 최종 전자 수여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광합성에서는 아까 자색세균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을 광분해서 전자를 뽑아내서 전자 전달계를 돌리게 됩니다. 근데 얘만 특이하게 물을 사용하지 않고 H2S 황화수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광합성에서는 물이 여기인데요. 물에서 전자를 뽑아내면 수소이온하고 산소 남은 게 산소 기체가 되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 산소 기체가 발생하죠. 근데 얘의 경우는 H2S에서 전자를 뽑아내고 나면 H 플러스 수소이온하고 황원자가 남습니다. 근데 황은 보통 8개 원자가 결합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사방황, 단사황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황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합성에서는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되지만 얘는 황원소가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포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근데 얘는 좀 광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세포가 남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자색세균 말고도 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또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특이하고 이게 지문화 됐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H2S를 사용을 하는데, H2O 대신 어떻게 H2S를 사용을 할까? 이 S하고 O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름이 많죠. 홍색 황세균 또는 자색세균. 홍색 황세균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물질을 최초 공여체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H2S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가셔서 그림 먼저 보시면 아까 보신 그림이죠. 중간에 좌측은 흡수 스펙트럼이고 각 색소가 어떤 파장을 주로 흡수하는가가 흡수 스펙트럼이고, 우측은 엽록체 추출액의 작용 스펙트럼입니다. 엽록체 내에는 엽록소 말고도 이제 다양한 색소들이 들어있겠죠. 그 색소들이 모두 통합해서 어떤 빛을 주로 흡수하는지, 어떤 빛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설명만 보시면, 첫 번째, 2번 빛의 파장과 광합성 색소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광합성 색소는 가시광선을 흡수한다. 중요하니까 별표도 하나 하시고요. 이 지문이 기출문제도 나오고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시고, 다음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가 380에서 750인 빛이다. 뭐 약 400에서 한 7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두 줄 아래 양가로 1번 흡수 스펙트럼, 두 줄 내려가셔서 끝쪽에 엽록소 A와 B는 청자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고 초록색광은 대부분 반사하거나 통과시킨다. 엽록소 A만 기억하시면 되고 초록색광이 주로 통과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카르티노이드는 청색광과 초록색광을 주로 흡수한다. 그림에서 보셨죠. 양가로 2번 작용 스펙트럼, 엽록체 추출액에 그 다음에 다음 줄 끝에 엽록소 A와 B가 잘 흡수한 청자색 광과 적색광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나머지 엽록소가 흡수하지 않는 초록색 광에서는 광합성이 느리게 일어난다. 뭐 쉬운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시야 확장 그림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엥겔만의 실험인데, 그림 보시겠습니다. 핵함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아까 원생생물계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많았죠. 아까 나온 8에는 다세포 조류였고, 그 다음에 단세포 조류는 클로렐라가 대표적이죠. 핵함은 단세포인데 군체를 형성을 합니다. 군체는 다세포 생물처럼 세포들이 서로 유기체로 작용해서 서로 분화된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서로 좀 돕는 거죠. 네, 핵함은 실모양으로 군체를 이루는데 최대 1m 이상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돌아오셔서 171페이지 맨 아래 그림 엥겔만의 실험 보시면 핵함이 표시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네, 핵함 길게 좌우로 표시되어 있죠.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됐고, 핵함하고 하얀색 부분은 호기성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O2가 있어야지 잘 살아가는 세균. 두 생물체를 얇은 유리판 위에 놓고 위도 유리판으로 덮은 상태에서 위쪽에 빛을 때려주는데 프리즘으로 빛을 이렇게 나눠서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핵함 쪽을 보시면 핵함이 광합성을 할 때 주로 이쪽 오른쪽에 700나노미터의 붉은색 쪽이나 아니면 좌측에 푸른색이나 자색 부분에서만 광합성이 주로 일어나고, 노란색이나 초록색 광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을 받은 핵함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 자색을 받은 핵함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산소가, O2, 산소 기체가 활발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호기성 세균이 산소가 발생하는 쪽에 가서 생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호기성 세균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엥겔만이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파장의 빛을 주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172페이지로 가셔서 광합성의 개요고요. 이 내용은 쉽습니다. 좀 첫 번째 화학식을 보시죠. 반응식.
반응식은 그냥 뭐 암기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근데 산화 환원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환원 먼저 보시죠. 광합성은 CO2가 6개가 모여서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내죠. CO2하고 포도당을 비교를 해보시면 CO2에는 탄소 하나당 산소가 2개가 있죠. 근데 포도당 C6H12O6의 경우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탄소 하나당 산소의 양이 감소하죠.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산화는 위쪽에 H2O하고 O2를 비교해 보시면 O를 기준으로 할 때 좌측에 H2O는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지만 우측에 O2 산소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산화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의 정과정인데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려가시면 그림 보시기 전에 잠깐 여기 스타일 보시면 광합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반응과 암반응이 있죠. 네, 주의할 거는 명반응은 이제 광의존 반응이라고 용어가 바뀌는 추세고 암반응은 광독립 반응이라고 바뀌는 추세입니다. 라이트 디펜던트, 라이트 인디펜던트죠. 네, 암반응은 켈빈 회로가 핵심입니다. 암반응에서. 근데 캠벨을 봐도 암반응과 켈빈 회로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정확히는 켈빈 회로 다음에 이제 포도당 합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암반응, 켈빈 회로, 광독립 반응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합성은 세포업은 5단계로 공부하셨지만 광합성은 3단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명반응과 암반응이 있는데 명반응에서는 전자 전달하고 ATP 합성이 일어납니다. 세포업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1단계, 2단계라고 보시고 이걸 암반응, 켈빈 회로 자체를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명반응은 전자 전달과 ATP 합성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막단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막이 필요하고 그래서 엽록체에 있는 중요한 막이 틸라코이드 막이죠.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암반응은 막단백질들이 아니고 그냥 세포질에 떠다니는 효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엽록체의 세포질인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명반응은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명반응의 최종 목적은 ATP하고 NADPH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암반응의 최종 목적은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거죠. 근데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할 때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ATP와 NADPH죠. 정확히는 ATP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NADPH는 환원력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172페이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좌측이 명반응이고 우측이 암반응이죠.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빛 에너지를 받아서 ATP와 NADPH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반응과 암반응 사이에 NADPH하고 ATP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를 암반응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소모된 ATP는 ADP 형태로, 그 다음에 소모된 NADPH는 NADP 플러스의 형태로 명반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측 보시면 암반응인데 위쪽에 CO2에서 사이클을 돌려서 포도당을 생성을 해내죠. 명반응에서 생성된 NADPH와 ATP를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이클 부분이
켈빈 회로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설명 보시면 양가로 1번 명반응, 중요한 부분이라서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그 줄 가운데쯤에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그 어디서 일어난다, 뭐 최초 전자 공여체가 누구다,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다시 양가로 1번 쭉 설명들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두 번째 줄 명반응에서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ATP와 NADPH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한다. 네, 아까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있고 거기에 광합성 색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광합성 색소의 역할은 햇빛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결국 ATP와 NADPH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한다. 예, 산소가 발생한다는 게 중요하죠. 다음 양가로 2번 탄소 고정 반응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요. 뒤쪽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네, 다시 양가로 2번 탄소 고정 반응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켈빈 회로,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암반응. 그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의 그림 잠깐 보시면 좌측 그림에서 X축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명반응에서 암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는 ATP와 NADPH 상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는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별하지 않고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으로 구별을 하는데 캠벨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캠벨에서도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이나 켈빈 사이클, 켈빈 회로로 표현을 하지 탄소 고정 반응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이 교재를 만드신 분들이 좀 새로운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지만 다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반응은 뭐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암반응은 켈빈 회로, 광록 독립 반응, 교재처럼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캠벨은 켈빈 회로나 광 독립 반응이란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명반응과 암반응의 관계에 대한 건데 173페이지로 가셔서 이 그림은 좀 중요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교재하고 동일한 그림입니다. 근데 전에 잠깐 그 햇빛이 나면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 얘기를 했었죠.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반응의 목적은 ATP와 NADPH 생성, 그 다음에 암반응의 목적은 두 개를 받아서 CO2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ATP와 NADPH가 막 나오겠죠. 그럼 낮에 저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가 지면 과장님 가버리죠. 근데 ATP와 NADPH가 남아있으면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남아있지 않으면 나도 같이 퇴근을 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어렵게 표현한 거고요. 자, 보시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 5, 6번 좀 따로입니다. 1번, 2번 먼저 보시면 빛이 없습니다. CO2가 공급이 됩니다. 광합성이 안 일어나겠죠. 빛이 없기 때문에 명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CO2가 공급이 돼도 암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 암반응의 요건은 CO2이긴 하지만 CO2는 언제든 낮이든 밤이든 공급이 되죠. 그래서
안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가 존재하느냐입니다. 명반응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반응 아예 못 돌아가죠. 그래서 이 광합성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상태에서 빛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CO2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면 명반응 돌아가죠. 근데 CO2가 없으면 안반응이 못 돌아가죠. 그래서 광합성이 못 일어나죠. 세 번째, 이 상태에서 빛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명반응은 못 돌아가죠. CO2를 공급을 했습니다. 잠깐 광합성이 됐다가 이렇게 되죠. 이유는 아시겠죠? 예. 이 2번 단계에서 공급된 ATP와 NADPH가 좀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CO2가 공급이 되니까 안반응이 잠깐 돌아가서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4번, 5번까지는 저쪽 1번, 2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빛이 없으니까 명반응 안 일어나죠. CO2 공급해도 명반응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반응이 못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면 명반응이 일어나죠. CO2 공급 차단돼서 안반응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빛이 있고 CO2를 공급해주면 빛이 있으니까 명반응도 일어나고 CO2 공급되니까 명반응에 ATP와 NADPH가 계속 공급되고 CO2도 있으니까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까먹고 나서 생각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연습을 한두 번 잘 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교재로 가셔서 173페이지,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고, 설명만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동그라미 1번하고 줄을 그으시면, 광합성은 빛이 필요한 명반응과 CO2가 필요한 탄소 고정 반응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광합성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쉽지만, 이 벤슨이 실험할 당시에는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별된다라는 것만 밝힌 것도 대단한 거였죠.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하시고 명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이 공급되어야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벤슨은 뭔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죠. ATP와 NADPH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15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